전 세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섭씨 58도의 폭염으로 하루 평균 200명이 사망했고 단 6일 만에 1,3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HO는 즉시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긴급 파견했습니다. 런던, 베를린, 파리에서 온 유럽 최고의 응급의학 전문가들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서도 의료진이 파견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 의료진들은 비웃었습니다. 아시아 의료진이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6일 후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팀 사망률 58%, 한국팀 사망률 0%.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응급의학을 가르치는 조나단 브라우어입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죠. 그런 제게 WHO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브라우어 교수님, 메카에서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하루에만 1,300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온 무슬림들이 체온 상승으로 쓰러지고 있는데 현지 의료진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온도가 50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어요. 저희가 교수님을 긴급 파견하려고 합니다. 가장 경험이 풍부한 응급의학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승낙했습니다. 이런 대형 재난에는 유럽의 선진 의료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독일의 최신 체온 조절 기법과 영국의 응급처치 시스템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난 10년간 열사병 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급속 냉각법을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동료 의사들과 브리핑을 하던 중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의료진을 파견한다고 하네요. 독일 출신 하이먼 박사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는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응급의학과장으로 유럽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였습니다. 아시아 의료진이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구경하러 오는 건 아닐까요? 프랑스의 마르셀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아마 견학차 오는 거겠죠. 우리가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는지 배우려고 말이에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축적된 경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동감했어요. 물론 한국의 의료 수준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유럽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제가 개발한 급속 냉각 치료법은 체온이 급상승한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효과를 보여왔습니다. 런던에서만 지난해 200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를 구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가면 상황이 금세 정리될 겁니다. 동료들에게 자신있게 말했어요.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유럽 최고의 의료기술이면 충분하다고 확신했거든요. 아시아 의료진들은 아마 옆에서 지켜보며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체감온도 52도라니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곳곳에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킹 압두라지즈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현지 책임자인 나세르 박사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브라우어 교수님, 이제 당신이 저희의 희망입니다. 3일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기대가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손을 잡는 순간 그의 절박함이 전해졌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서니 아비규환이었어요. 복도마다 환자들이 누워있고 의료진들은 지쳐 쓰러질 것 같았죠.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환자가 800명 정도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100명씩 더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나세르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쪽 병동에서는 큰 트럭들이 와서 뭔가 거대한 장비를 나르고 있더라고요.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저쪽은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저기는 한국 의료진이 사용할 병동입니다. 어제부터 특수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하이먼 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특수장비라니요? 이런 응급 상황에 무슨 거창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환자가 죽어가는데 장비 설치나 하고 있다니 답답하군요. 저도 고개를 저었어요. 응급의학의 핵심은 신속함인데 장비 설치에 시간을 허비한다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지금 당장 환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바로 환자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나세르 박사에게 말했어요. 독일에서 가져온 급속 냉각 장비와 영국식 수행 요법을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시간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 전체가 신음소리와 울음소리로 가득한데 유독 한국팀이 있는 병동만 조용한 거예요. 새벽 2시쯤 복도를 지나가는데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저쪽 병동은 왜 저렇게 조용하죠? 환자가 없는 건가요? 간호사에게 물어봤지만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글쎄요, 환자는 분명히 있는데 말이에요. 무언가 석연치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이틀째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신했던 급속 냉각 치료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환자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밤새 4명의 환자를 더 잃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3번 병동에서 또 2명이.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주저앉고 싶었어요. 제 담당 환자 60명 중 벌써 35명을 잃었거든요. 30년 의사 생활에서 이런 참담한 결과는 처음이었습니다. 독일의 하이먼 박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표정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이 치료법으로 베를린에서는 성공률이 90%였는데. 하이먼 박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최신 의료기술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프랑스의 마르셀 교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두 속수무책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걷다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국팀 병동은 사망자가 없다던데요? 정말요? 그럴 리가 있나요? 더 심한 환자들을 맡았다고 들었는데.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경증 환자들만 골라서 치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나세르 박사를 찾아가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한국팀은 중증 환자만 70명을 맡고 있는데 아직 사망자가 1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포기했던 환자들을 맡아서 치료하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보다 훨씬 심한 환자들을 맡고 있으면서 사망자가 없다니요.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통계를 조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 병동에서는 계속 환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바로 옆 병동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납득이 안 됐거든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내 의학이 틀렸단 말인가? 아니면 한국팀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 이상 환자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내일은 반드시 한국팀 병동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팀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김선우 교수라는 분이 팀장이라고 들었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병동 입구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시원하고 쾌적했거든요. 다른 병동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서 오세요, 브라우어 교수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김선우 교수가 저를 맞이했어요. 중년의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그의 차분함이 전해졌어요. 병동을 구경해 보시겠어요?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따라가면서 눈을 의심했어요. 환자들이 모두 안정된 상태로 누워있고 얼굴에 고통의 기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정말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인가요? 제가 물어보자 김 교수가 벽면에 대형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삼성에서 개발한 스마트 냉각 시스템입니다.
각 환자의 체온과 장기별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최적의 냉각을 제공해요. 패널을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심장, 뇌간, 신장 온도가 모두 따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 부위별로 서로 다른 냉각 강도가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마다 열사병의 양상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뇌 온도가 먼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먼저 위험해져요. 신장이나 간에 먼저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치료를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획일적인 냉각만 했던 거죠.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단해서 개별 맞춤 치료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인공지능이 24시간 환자 상태를 분석합니다. 0.1도 단위로 각 장기의 온도 변화를 추적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적용해요. 그 순간 WHO에서 온 통계 자료가 도착했어요. 나세르 박사가 들고 와서 보여줬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유럽팀 사망률 58%, 한국팀 사망률 0%. 이게 한국 기술이라고요? 정말 아시아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시아 의료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한국팀 병동에서 하루 더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의료진들의 환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젊은 간호사가 환자 침대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간호사는 마치 환자가 자신의 할아버지인 것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간호사는 환자의 이마를 쓸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는 사우디 현지인이었는데도 한국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우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환자분이 무섭다고 하시네요. 죽을까봐 두렵다고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된다고도 하시고요. 그런데 간호사가 왜 손을 잡고 있는 거죠?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나요? 제 질문에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환자가 불안하면 회복이 늦어지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료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환자를 질병의 집합체로만 봤거든요. 체온, 혈압, 맥박 같은 수치로만 판단했던 거죠. 환자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불안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합니다.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손을 잡아드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드려요. 그게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빨리 낫거든요. 병동을 돌면서 한국 의료진들을 관찰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의사들도 환자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고 간호사들은 환자의 작은 신음에도 즉시 달려가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진심은 전수해야 하는 거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의료진의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소용없어요. 환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제 병동으로 돌아가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서양 의학이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을 한국에서 배우고 있는 거였어요. 환자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무함마드 왕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온 거예요. 20대 후반의 젊은 왕자였는데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체온이 49도입니다. 맥박도 불규칙해요. 응급실 의사가 외쳤어요. 지금까지 본 환자 중 가장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왕자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호흡도 매우 불안정했어요. 나세르 박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브라우어 교수님, 왕자님을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치료를 해주세요. 만약 왕자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어요. 왕실 환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저에게 맡겨진 거였어요. 유럽의 최신 의료 기술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급속 냉각 치료와 함께 독일식 수액요법을 즉시 적용했어요. 지금까지 가장 완벽한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4시간이 지나도 왕자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혈압도 계속 떨어져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시도했는데도 소용없었어요. 6시간째,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런던에서 가져온 모든 장비를 동원했지만 소용없었거든요. 왕자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왕자님이 제가 실패하면 큰 문제가 될 텐데 말을 끝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우디 왕실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실패한다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 거였어요.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김선우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김 교수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 한마디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의사로서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김 교수는 주저하지 않고 삼성 시스템을 왕자의 병실로 옮겼어요. 시스템이 가동되자마자 왕자의 각 장기 온도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뇌 온도가 위험 수준이네요.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김 교수가 시스템을 조작하자 왕자의 몸에서 정밀한 냉각이 시작됐어요. 6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자가 눈을 뜬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환자를 한국이 살렸다. 그 순간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왕자 치료 이후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팀과 함께 병동을 돌며 그들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의대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환자분,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김선우 교수가 한 할아버지에게 말하는 걸 봤어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관심을 갖고 묻는 거더라고요. 환자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손자가 걱정된다고 하시네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신대요. 이서연 간호사가 통역해줬어요. 그러자 김 교수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나으셔서 손자 얼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손자분도 할아버지가 빨리 나으시길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문득 제 아들 루카스가 떠올랐어요. 의대생인 루카스에게 저는 항상 차갑게 대했거든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의사의 자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의사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환자와 거리를 두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하며 루카스를 교육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환자도 사람이고 의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감정 없이 치료할 수 있겠어요? 김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의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백하자 김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브라우어 교수님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우리 기술도 완성되는 거예요. 기술과 인술이 만나야 진짜 의학이 되는 거죠. 그날 밤 루카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런던은 새벽 시간이었지만 꼭 통화하고 싶었거든요. 아빠가 미안하다. 의사가 되려면 따뜻한 마음이 먼저라는 걸 이제야 알았구나. 루카스는 깜짝 놀랐지만 기뻐했어요. 아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네요. 한국에서 진짜 의사가 뭔지 배우고 있단다. 30년 동안 놓쳤던 걸 이제야 깨달았어. 루카스와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처음 해봤어요. 다음 날부터 저도 한국 의료진들처럼 환자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줬어요. 놀랍게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선생님은 김 교수님과 한국 간호사들이에요. 김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을 때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교수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게 진짜 의학이죠. 국경도 인종도 상관없이 말이에요. 서구 중심주의에 빠져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의학에는 서양도 동양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메카에서의 마지막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 정부에서 전국 모든 병원에 삼성 스마트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왕자 치료 성공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기술과 철학을 사우디 전체에 도입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확인했어요. 나세르 박사가 기쁘게 말했어요. 이번 메카 사태를 통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입증됐거든요. 사망률 0%라는 기록은 의학사에 남을 성과였어요. WHO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브라우어 교수님을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한국 의료 교류 책임자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의료 철학을 유럽에 전파해 주세요.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제가 한국 의료를 유럽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니까요. 아시아를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아시아를 배우러 다니게 된 거죠. 김선우 교수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30년 만에 진짜 의사가 된 기분입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류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요. 의학의 미래는 융합에 있다고 생각해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대할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걸 적용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이상하게 봤지만 결과가 증명해줬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70대 할머니 환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분의 회복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독일의 하이먼 박사도 변했어요. 한국식 환자 돌봄 방식을 도입해서 치료 성과가 크게 향상됐거든요. 베를린 병원에서도 한국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유럽 각국에서 한국식 의료 철학을 배우려는 의료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WHO에서도 한국의 기술과 인술의 융합을 모범 사례로 등재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병원들이 앞다퉈 한국과 교류하려고 했습니다. 어제는 루카스가 제 병원에 견학을 왔어요. 아빠, 정말 많이 바뀌셨네요. 환자들이 아빠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거란다. 기술은 유럽이 앞설 수 있지만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국이 세계 최고야. 이제 저는 환자를 볼 때마다 김선우 교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다. 그리고 마지막 환자를 돌보며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한국이 세계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예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인간적인 치료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거죠. K-의료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